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창세기 행복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저 생물학적으로 운명적으로 남들이 다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세파가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지, 지극히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번째고요. 한계 인정의 행복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중년 여성의 고백, 제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한 중년 여성 이야기를 통해서 참 행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그라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머그라 시험은 제1시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되는, 특히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 시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고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부각되는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부부싸움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머그라 시험, 식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음식이 왜 이러냐, 왜 고기류 안 내놓느냐, 왜 맨날 풀코스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생활 속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는 양말을 왜 꼭 뒤집어서 벗어 놓느냐, 속옷을 왜 빨리 벗어 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잠자리에서 코를 곤다든지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몸부림을 심하게 친다든지 뭐 그런 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들, 대부분이 이렇게 의식주의에 관계된 것들이 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알고 이해하고 맞춰줘가고 조율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피차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과 산골에서 자란 사람들, 이 사람은 산나물 위주의 밥상을 대했고 여기는 주로 생선 위주의 밥상을 대했고, 처음 결혼해서 생선 위주의 밥상을 받을 때 되게 불편했고 비린내 나고 힘들었고, 여기는 생선도 없는 밥상을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피차 아웅다웅 싸우는 거지만 각자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 가는 환경 속에서 나중에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골에 자란 사람은 생선을 먹는 법을 알고 나중에 생선을 즐길 줄 알게 되고, 이 바닷가에 자란 사람도 이 산나물 같은 종류도 알게 되고 그 맛의 차이도 알게 돼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은 일종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악기든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조율입니다. 그래서 연주에도 가보면 중간에 그 인터벌을 둘 때, 인터세션이라 그러죠. 그 중간에 쉬는 타임을 줄 때 악사들은 반드시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또 독주자가 나왔더라도 반주하는 악기하고 음높이를 맞추는 장면들을 보죠. 그렇게 수시로 조율을 해서 음악의 레벨을 맞추는 것처럼 잘 조율된 악기로 연주하면 음악이 되듯이 인생도 서로가 자주 조율하고 잘 조율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분은요, 집단 상담에 오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중년기 여성이었네요. 현재 그때 참여할 당시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렇게 이제 생명이 보장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집단 상담을 왔었는데요. 자신은 화장실을 따라다니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가 볼장 다 봤다. 내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오열하고 통곡을 했는데요. 그분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신혼기 때 2층 집 슬라브 집의 곁에 보통 그럴 때 주인집이 있고 그 옆에 방 하나를 이렇게 세를 주면서 부엌을 임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를 주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1층과 2층 안집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하고 2층 그 옆집 옆에 또 세대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집 전체에 두 집은 바깥에 1층에 있는 바깥 화장실을 써야 되고 주인집과 그 2층에 살던 사람은 자기 집에 딸린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두 집이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늘 불편했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바깥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여름 더울 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탈이 났거나 그럴 때 자주 들락날락 했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편하고 손님이 와도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서 꿈에도 소원은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사는 것, 이게 이분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준비하고 자기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아등바등 애를 써서 결국은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자, 처음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한 달, 기껏해야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그저 평범한 일상에 불과하더라.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있는 그런 펜션을 가거나 그런 어떤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풍경이 정말 좋아서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막상 거기서 근무하거나 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풍경도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구해서 좋기는 했는데 그 기껏해야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저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게 자꾸 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집, 안방에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있고 바깥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을 구하려고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전략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자기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 드디어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는 사이에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과 딸이니까 한창 예민할 때니까 같이 화장실을 못 쓰겠다는 거죠. 피차가 막 공격을 해대면서 남자가 쓴 화장실 쓰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또 절약하고 아껴 쓰고 준비하고 악착같이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화장실이 3개 딸린 집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는 중년기 나이가 돼버렸고 아들과 딸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버리는 바람에 정작 화장실 3개 있는 게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런 상황에 자신은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에 걸리고 보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그냥 화장실 개수, 화장실 크기에 따라온 인생이었더라. 그래서 신혼기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을 때 남의 집에 집들이를 가거나 지인의 집에 가보면 화장실의 유무, 화장실의 개수, 화장실의 크기가 집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측정 수단이었다고 하죠.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혼의 행복, 가난한 날의 행복, 살림을 늘려가는 그런 재미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같이 보는 재미, 남편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기가 되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을 죄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화장실 2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3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화장실 요만한 데가 아니고 좀 넓은데 화장실 좋은 데를 찾아갈까, 내내 화장실에 꽂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덜컥 암에 걸리고 보니 그 화장실 추구했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여기를 사는 법을 배웠는데 이 삶의 비법을 진작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거기서 삶의 연금술까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은 삶의 연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연금술이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것을 추억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꺼내서 볼 때마다 웃음 짓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모든 아픔과 기쁨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저장시키면 그것을 행복으로 바를 수 있다는, 바로 이게 삶의 연금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편이 불행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선택하고 조금만 더 불편해지기를 선택하고 조금 덜 먹고 좀 덜 쓰고 욕심을 버리기를 선택하면 훨씬 더 행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년 여성을 보면서 화장실 늘려가는 것도 행복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아등바등 고민하고 화장실 늘려야지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공동 목표로 삼았다면, 자, 우리가 다음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얼마 정도 돈이 모여졌고 언제쯤 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고, 그러면서 그 화장실 늘려가는 과정도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게 되고 그 과정 자체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요. 결국 행복은 만들어내는 기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듯, 그래서 이 조물주를 닮은 인간은 창조자로 살 때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자 인간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더라.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의 재료만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각자의 레시피로 그 행복의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불편이 불행의 조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자, 둘째, 행복은 물질적 요소보다 추상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